노상원 수첩 마지막 페이지인 70쪽에는 체포 대상 중 하나로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기재되어 있는데, 송영길은 2024년 3년 12월 18일부터 구속되어 있었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체포 대상으로 기재할 이유는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2023년 12월 18일 전에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상원 수첩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작성 시기가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비상계엄의 계획, 준비 시기 역시 2023년 10월 이전이었음이 확인됩니다. 노상원 수첩의 형태와 작성 방식을 보면 이 수첩은 소형으로 휴대가 용이하고 상당 스프링 구조로 즉시 뒷장으로 이어서 기재가 가능하며 필체 또한 정리된 기록이 아니라 급하게 받아 적은 형태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정리 노트가 아니라 상관의 지시사항을 현장에서 받아 적은 메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수첩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첩은 약 70쪽에 걸쳐 계엄 선포를 위해 필요한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계엄 선포 시점, 권력 재편, 반대 세력 제거 등 유지 방안 등을 구상하는 한편, 선포 전후의 계엄군 운용 및 관리, 정치인, 판사, 언론인 등 반대 세력 체포 구금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도 구상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3월 중 보고라는 기재는 결정적입니다. 이는 계엄 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계획이 전제된 것으로 피고인 노상원이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수첩의 내용은 실제 발생한 행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첩의 명분, 침투 교전이라는 기재는 피고인 노상원이 2024년 9월 9일 사격자라고 폭파자라는 인원 즉 7에서 8명을 정보사 김모 대령에게 차출하도록 지시하고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는 여인형의 메모 기재와 일치합니다. 즉 내란 실제 규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담자들이 생성한 메모 및 행태와 상호 연계하여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치밀하게 논증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간과한 원심의 판단은 현출된 증거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기반하여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논증해야 하는 증거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노상원 수첩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배청하였습니다. 수첩의 작성 시기에 비추어 보면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것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맥락과 계획의 뼈대나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기재하고 추후 결정해야 할 세부 사항과 내용은 미완성 내지 불확실한 상태로 기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한 노상원 수첩에 여인형 행사 인원 지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노상원이 인사 내용을 작성할 당시 행사 부대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이후 실제 행사 부대로 지정된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의 기재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원심에서 수첩 마지막의 체포 대상 명단 중 송영길의 구속 시기 총선 전 총선 후, 행사 후 후속 조치 사항 3월 중 보고 메모를 제시하면서 노상원 수첩이 2024년 4월 총선 전이자 송영길 구속 전인 2023년 12월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러한 특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원심은 수첩 내용 및 전후 맥락에 의해 확인되는 작성 시기와 그것이 갖는 내란 최초 기획 시기와 목적 등에 관한 증명력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수첩의 작성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증거법칙에 반합니다. 또한 원심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 입증과 무관한 압수 장소를 문제 삼아 노상원 수첩의 존재 자체가 갖는 증명력을 배척하여 증거법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여인형과 이진우는 휴대전화에 비상계엄 관련 메모가 존재함에도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휴대전화 내용의 증명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노상원 수첩은 실제 주거지가 아닌 모친의 주거지에 있는 방, 책상 위,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는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하게 관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합 등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2023년 12월경부터 비상계엄에 동참시킬 대상자들과 유대를 형성한 것을 시작으로 직무 수행상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는 특정 군 지휘관 등과 안가 또는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야당 등 특정 정치 사회 세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군이 나서야 한다 또는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등 비상계엄 동참을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 자들은 이후 회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 교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회합 등 행태와 논의 내용을 연계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2023년 12월경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군 지휘관 등에 대한 포섭 과정을 거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회합들을 연기하여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모임 자체만을 독립하여 판단하였으며 대화 내용의 실질이 아닌 계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마치 산술적 판단을 하듯이 진술을 추신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회합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3월 29일 대통령 안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영,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정원장 조태용과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노상원 수첩 제62쪽에 행사 후속 조치 사항 3월 중 보고라는 기재는 총선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시기를 확정했으므로 총선 직전인 2023년 3월 중에 행사 후, 즉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을 보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23년 윤석열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후 2024년 3월 29일 윤석열이 김용현, 여인영,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정원장 조태용과의 만찬에서 처음으로 시국 상황 해결을 위한 비상대권을 언급한 사실을 통해 계엄 선포 및 유지에 필수적인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포섭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이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해서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라고 말한 사실과 과거 계엄 사례 등에 비추어 계엄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지시로 2024년 3월경 방첩사 FS 훈련 시에는 합동수사팀 100여 개 정도를 만들어 계엄 사범이나 이런 경우에 출동하는 것으로 가상 출동 훈련을 하고 수도권 내 구금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훈련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이미 포섭된 여인영의 지시로 2023년 3월경 방첩사는 FS 훈련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